첫 번째 주제 발표로는 MD 헬스케어의 김윤근 대표이사님께서 바이오메디칼 벤처 회사의 신약 개발 경험을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New Drug Development in a Biomedical Venture MD 헬스케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헬스케어 대표 김윤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과 그다음에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전에 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바이오메디칼 산업에서 특히 그 제약산업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저희 같은 이 바이오메디칼 그 벤처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한 7년 동안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제가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했던 지식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이 우주,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하나의 그 그림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이게 도시화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런 그 별들을 이렇게 못 보는데요. 제가 더듬어 보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살면서 이런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상상도 하고 꿈을 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런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는 게 굉장히 그 혼돈스럽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일부 꿈을 쫓았던 이 모험가들이 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빛을 쫓아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갔고, 그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우주가 돌아가는 우리가 이치를 알게 됐고, 지금은 이 우주라는 게 하나의 그 물질의 어쨌든 본질적인 어떤 특성보다는 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 우주를 이해하려는 그 인간의 노력과 같이 이런 그 의학 분야에서도 특히 그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쨌든 노력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신약 그 사냥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하나의 그 신약 사냥꾼 중에 하나고요. 그 경험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과거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식물에서 유래한 신약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좀 소개를 해드리죠.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지금 우리가 뭐 누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약이지만, 원래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기원전 그리스 시대에 버드나무 잎에서 나오는 물질이 해열 진통 효과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0년대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특히 이 합성 화학이 발전하면서 아스피린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에 1980년대에 합성 화학이라는 어쨌든 이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버드나무 추출물에서 활성 성분인 그 살리실산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이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없앤 약물, 즉 살리실산에 아스틸기를 붙인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물이 최초의
블록버스터로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을 갖고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 사례인데요. 동물을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옛날 그 역사책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특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요. 19세기 즉 1800년대에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소아당뇨병 환자였습니다. 소아당뇨병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당뇨병이라는 그 영어 이름에서 나오듯이 즉 다이아베티스라는 것은 통과하는 즉 멜리투스는 달콤하다 즉 소변에서 우리가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소아 환자들이 있었고 이런 그 일형 당뇨병 환자의 병인 기전을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부족하면서 당뇨병이 생긴다라는 게 19세기에 처음으로 밝혀졌고 이런 그 원인을 밝힘으로써 즉 질병의 병인 기전을 밝힘으로써 일형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의 어쨌든 전기가 마련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1921년도에 토론토 대학에서 결국은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추출하는 걸 성공을 했고 이 기술을 일라엘 릴리라는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제약사가 기술 이전을 해와서 이 인슐린을 개나 돼지 그다음에 소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상업화가 시작되었고 이런 그 동물에서 유래한 이런 이 바이오 의약품이 나중에 결국은 인간한테 부작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람의 인슐린을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제조업 인슐린 생산 그런 그 기술이 발전이 됐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 사냥꾼 중에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분이 그 에를리라는 독일의 의사인데요. 이분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19세기 그다음 20세기 초에 문제가 됐던 그 병 중에 하나가 그 매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에를리라는 분은 의사였지만은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 케미스트리 기반으로 염색하는 법을 알게 됐고 그 기반으로 이 매독의 치료제인 살바르산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노벨 그 의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신약을 개발하면서 얻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신약의 성공 요인으로 크게 4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신약을 개발하는 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인내력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창의적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그 행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에를리라는 그 의사가 제안한 4가지 성공 요인을 한번 저한테 한번 그 대입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과연 여태까지 행운이 있었을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는 그 1999년도에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교수로 제 직장을 시작을 했고요. 약 7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그 보람도 있었지만 저 마음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느꼈고 이때 2006년도에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직을 그만두고 포항공대로 제가 이직을 했었습니다. 제가 포항공대로 이직을 하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면 저한테 하나의 그 행운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게 엑스트라셀룰라 베지클,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세포가 세포 밖으로
패키지로 베지클 같은 이런 그 소포라는 물질을 낸다라는 거고요. 이 엑스트라셀룰라 베지클 우리가 약자로 우리가 EV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EV라는 물질은 세포 사이에 정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교환하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2006년도에 제가 포항공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은 제가 임상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의 어쨌든 근원을 좀 더 우리가 제가 파악하고 싶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보는 이 환자들에서 질병의 원인 물질이 설명이 안 되는 원인 물질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 이 물질을 하나의 그 소포라는 물질로 한번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모든 세포가 소포라는 물질을 우리가 분비할 수 있는데요. 미생물이 소포라는 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100년도 안 됐습니다. 1966년도에 이 당시에 그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처음으로 이런 그 미생물이 소포라는 것을 세포 밖으로 이렇게 분비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하지만 이때 사람들의 생각은 세포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세포 밖으로 소포라는 걸 통해서 버린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 소포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가를 했었죠. 특히 1966년대에 밝혀진 소포는 우리가 세균 중에서 gram 음성균이 있고 gram 양성균이 있는데요. 자, gram 음성균 같은 경우는 막이 두 가지 있고 특히 그 세포 외막에 있는 이 외막이 결국은 밖으로 이렇게 분비되는 현상으로만 생각을 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gram 양성균은 세포 외막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포라는 것을 분비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당시에 하나의 이 정설이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포라는 데 하나의 그 관심을 가졌고, 특히 제가 연구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아토피라는 병인데요. 자, 아토피라는 병은 피부에 생기는 병이고,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아토피라는 병을 일으키는 이 황색 포도상구균은 gram 양성균이었고, 자, 그러면은 gram 양성균이 결국은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gram 양성균이 소포라는 것을 통해서 병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 gram 양성균도 소포라는 것을 분비하고, 특히 병원성 세균은 소포라는 걸 분비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그 소포라는 물질을 제가 알게 된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 행운이었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연구를 이 소포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메디슨에 접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연구를 했었고요. 에를리가 얘기한 창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역이지만 특히 그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지금 현재 오면서 여러 가지 그 사이언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발전한 그런 테크놀로지 중에서 우리가 인간 그 유전자를 볼 수 있는 이런 그 테크놀로지가 엄청난 발전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03년도에 우리가 이런 그 우리 몸의 그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의 그 염기 서열을 우리가 다 알게 됐죠.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그 유전자를 들여다 보니까 인간이나 아주 하등 동물이나 유전자 수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그 실망감을 갖게 됐고요. 자, 그거 하나의 그 비주류로, 자, 그러면은 이 인간 우리는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하고 같이 공생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미생물의 유전자가 도대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그 커다란 하나의 그 이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 대비 우리하고 같이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는 인간 대비 360배나 많다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게놈은 우리 몸에서 0.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저는 그 창이라는 거는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창의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제가 이해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보기에는 이질적인 그 요소들이 있는데, 이 이질적인 요소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그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당시에 생명에 대한 저는 이 내과학을 전공을 하다가 포항대에서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의학과 생명과학의 하나의 그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 요소가 하나의 그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인간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고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미생물들이 있고, 인간 세포하고 좀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유전자 수로 보면은 우리는 1%도 안 되는 인간 유전자 플러스 그다음에 99% 이상 되는 미생물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일종의 그 초개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요. 이런 그 초개체라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최초의 그 태양이 생긴 게 우리가 46억 년이라고 본다면, 이 약 10억 년 동안의 생명의 공통조상이 36억 년 전에 우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자, 그러면 10억 년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지금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결국은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고, 이러면서 지구상에서 물이 외계에서 들어왔고, 물이라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합성이 되면서 소포라는 게 만들어졌고, 소포라는 거는 결국은 이 나노 베지클, 마이크로 베지클 형태로 서로 상황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중에 우연히 이 마이크로 베지클이 복제를 하게 됐고, 이 복제를 하게 되는 이 시점이 저는 이 생명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이 미생물, 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 서로 이 베지클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36억 년 동안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까지 진화가 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 생명에 대한 우리가 통섭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우리가 이 메디슨에 한번 접목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인간과 자연에 있는 이 환경에 있는 미생물 간에 서로 긴밀하게 공생하면서 진화를 한다면은 결국 이 두 생명 간에는 베지클이라는 물질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 베지클이라는 게 결국은 소통하면서 악영향도 미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외 하나의 그 실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이 비만, 당뇨병 관련된 하나의 그 병인을 제가 한번 왜 생기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밝혀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서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서구식 식이를 하게 되면 비만해지고 그다음에 당뇨병 같은 이 대사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서구식이를 하면서 서구식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식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소포라는 걸 분비하고, 이 소포가 결국은 우리 몸에 흡수돼서 비만 당뇨를 일으킨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내는 이 소포가 결국은 이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병을 일으키는 뿐만 아니고 질병을 뭔가 억제하는 소포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연구를 한 결과 최근에 많은 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비만을 억제하는 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커멘시아 뮤시니필라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 에커멘시아 뮤시니필라라는 균이 결국 소포라는 걸 통해서 비만을 억제한다라는 거고요. 이 비만을 억제하는 기전이 결국은 이 장내 배리어를 탄탄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런 비만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은 이 질병이라는 게 질병이 생기고 혹은 질병이 억제되고 다른 면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산다라는 게 결국은 인간과 우리하고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의 어떤 관계성이라고 보고 이 관계성의 어떤 핵심적인 물질이 소포라는 사실을 제가 이해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뭔가 응용을 해보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저는 해보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인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시도를 했고, 그 중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이 노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게 되면서 태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죽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확실한 거는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죠. 자, 노화라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히 60세 이상 되면서 이 뇌의 그 퇴행성 뇌질환, 치매나 뭐 파킨슨 이런 병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해결을 해보려고 저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포항공대에서 한 8년 정도 있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별로 이렇게 잘 믿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한번 비즈니스로 한번 좀 이렇게 증명을 좀 해보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포항공대를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MD 헬스케어라는 벤처 회사를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고요. 이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하나의 방법은 한번 베지클이라는 게 결국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질병을 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특정한 어쨌든 질환 상황에서 떨어져 있는 베지클은 질병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특정한 질병 상황에 있는 이 떨어져 있는 베지클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이 병원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었고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치매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을 저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제 우리가 60세 이상에서 치매가 많이 생기는데 60세 이상에서 치매가 없는 사람, 그다음에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 또한 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치매가 생기는 사람들의 혈액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즉 혈액에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소포가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소포를 분석을 해서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환자에서 뭔가 떨어져 있는 이런 이 소포는 질병을 억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정상인과 이 경도인지장애, 그다음 치매 환자 간에 이 돌아다니는 이 소포의 프로파일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자, 그 중에서 치매 환자, 특히 경도인지 장애 환자, 또 하나는 다른 이 파킨슨병이나 혹은 자폐나
혹은 뇌종양 이런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소포가 뭔지를 저희가 발견하게 됐고, 오늘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MDH204라는 그런 특정한 세균이 내는 소포가 뇌로 간다라는 거고, 실제로 알츠하이머 이런 그 질병 모델에 얘네들을 이렇게 먹여 보니까 치매 증상이 거의 정상주하고 비슷해진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이 치매의 하나의 그 기전이 기존의 많은 제약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들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의 그 작용 기전을 갖고 치매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약물을 개발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약 그 7년 동안 제가 임상의사로서 한 20년 이상 지냈고, 그다음에 포항대에서 사이언스를 한 8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벤처를 창업하고 약 7년 동안 저희가 약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캔디데이트를 저희가 발굴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바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신약을 개발하려면은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벤처는 실제로 이렇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회사를 7년 전에 창업을 했을 때 아무도 이렇게 관심이 없었죠. 자, 그래서 제 친구들의 코 묻은 돈을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자, 이걸 우리는 개인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저희가 약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기관, 특히 그 요새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에서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VC 통해서 저희가 보통 우리가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시리즈 A로 저희가 2019년, 다음에 시리즈 B로 최근에 저희가 많은 투자를 저희가 받았고요. 자, 이런 돈을 갖고 앞으로 저희가 임상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하나의 그 핵심 키워드는 결국은 돈을 저희가 그 하나의 이 집중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의 하나의 이 프로젝트로는 저희가 스타로 될 수 있는 그런 약물, 즉 스타 프로젝트라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고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약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파이프라인에 저희가 집중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비임상 단계에서 우리 약물을 개발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작용 기전 자체가 기존의 그 약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쨌든 작용 기전을 갖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실패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물론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그런 여러 가지 이 비판 혹은 편견들을 저희가 이겨내면서 비임상 단계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임상 개발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이 사고를 해야 되느냐, 어떤 그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될까 먼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여러 부분에서 보고된 바를 정리를 하면, 자, 비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이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 들어갔을 때 임상에서 실제 이게 상용까지 되는데 약 그 8% 정도가 성공을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하더라도 90% 이상은 다 그 실패를 한다라는 거고요. 특히 그 임상 시험 중에서 특히 우리가 그 임상 우리가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상, 즉 이상이라는 거는
약물의 그 유효성, 그러니까 효능을 증명하는 단계에서 대개 이렇게 실패를 가장 많이 한다라는 거죠. 특히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이런 이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물들보다 더 이렇게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수많은 이 제약회사에서 결국은 치매,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그 치료약을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다 이렇게 실패를 했죠. 자, 그 실패 요인을 저는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우리가 실패하는 요인은 두 가지로. 하나는 약물이 독성이 있을 때, 자, 부작용이 있을 때가 하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중요한 게 효능이 없을 때죠. 자, 저희는 비임상 단계에서 자, 부작용이 없는 약을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했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임상 단계에서 뭔가 효능이 있는 약물을 저희가 개발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효능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증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명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효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효능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적응증을 선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치매 우리가 사례를 본다면, 자, 치매라는 병은 결국은 임상적인 진단인 거죠. 어떤 현상에 대한 진단인 거고, 자,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병인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병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약물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 성공하려면은 결국은 치매라는 어쨌든 현상에서 이 현상의 어쨌든 이면 그 병인 기전에 딱 들어맞는 그런 우리가 적응증을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런 어쨌든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저희 같은 그 벤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이 임상 3상까지 가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의 어쨌든 이 벤처 같은 저희 같은 벤처의 어쨌든 이 목표는 가능하면 저희가 사람한테 효능 있는 것까지 저희가 증명을 해서 가장 가치를 높인 다음에 라이센싱 아웃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는 갖고 저희가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슬라이드인데요. 두서없이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 다음에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신약은 저는 이렇게 개발을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치면서 그 제가 경험했던 임상 경험, 그다음에 사이언스를 제가 연구했던 그런 하나의 그 지식, 그다음에 제가 벤처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을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신약을 우리 미래에 저하고 비슷한 식으로 벤처를 이렇게 창업하고자 혹은 현재 창업한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 에럴리가 있지만은 신약 특히 이 블록버스터 같은 이런 신약에 성공하려면은 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운이라는 거는 잘 모르면은 그냥 운이라고 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행운을 만나려면 저는 이 모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모험이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버리고 어쨌든 또 다른 세상을 봤을 때 결국은 그런 사람한테 행운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사 혹은 의학자들은 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만은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병은 하나의 그 현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런 현상을 좀 더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사이언스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런 그 질병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좀 더 첨단 과학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자, 이런 걸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는, 즉
질병의 근원 혹은 병에 대한 통섭적인 이해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걸 하면은 다 이렇게 주변에서는 다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실패한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자, 실패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이 인류를 구한 많은 약들이 이런 이 가짜 실패들을 극복해서 결국은 신약이 블록버스터 신약이 됐듯이 인내를 갖고 비단 실패했지만은 그런 실패를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뭔가 가짜 실패 조심해서 우리가 이거를 꿋꿋하게 이렇게 가는 인내가 필요할 거더라 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결국은 이 어떤 프로젝트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집중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내지는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결국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신약이라는 거를 하나의 그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저는 그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합 예술에는 수많은 하나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러려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그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되고, 자,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좋은 이런 그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윤균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치매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를 가지고 계셨는데,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발굴한 것을 또 과학자 생활을 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또 찾으셨고, 또 결국은 그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성공 요인 중에 먼저 말씀하신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추가하셔서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과 융합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